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만큼 전기 넘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이 마을의 끝자락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젊은 과부가 운영하는 작은 주막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고 꿋꿋하게 주막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성품이 워낙 고결하고 손끝이 야무져서 그녀가 끓여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면 길 가던 나그네들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연화의 주막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늘 정갈하게 닦인 마루와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부엌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에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막 앞마당을 정성스럽게 쓸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뉘엿뉘엿 해가 지고 마을 곳곳에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를 때쯤이면 고단한 하루를 마친 농부들이나 길을 재촉하던 장사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곤 했지요. 연화는 마당 구석에 쌓인 낙엽을 정리하며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꼈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화덕에 불을 지피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사방이 고요해질 무렵 주막의 살인문 너머로 낯선 발자국 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손님들과는 달리 발소리가 매우 가볍고 규칙적이어서 연화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가만히 응시했지요. 잠시 후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상복을 차려입고 커다란 삿갓을 깊게 눌러쓴 기이한 차림새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주막마당 한가운데 서서 연화의 부엌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정지된 듯 고요하여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손님의 차림새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날이 무척이나 차가운데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비님. 어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굳은 몸을 녹이시지요. 라고 그녀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며 방 안의 촛불을 밝게 켰습니다. 상복을 입은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더니 낡은 집신을 벗고 마루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와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복 입은 남자는 여전히 삿갓을 벗지 않은 채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어 술 한 상을 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땅속 밑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낮고 무거웠으며 그가 내뱉는 숨결마다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잘 익은 김치와 따뜻하게 든 술, 그리고 정성껏 부쳐낸 부침개를 쟁반에 담아 그의 앞으로 가져갔지요. 그는 연화가 내온 술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늘고 창백한 손을 뻗어 술잔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더니 연화에게 조용히 건네며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원래 외상을 잘 주지 않는 편이었지만 남자의 슬픈 눈빛과 왠지 모를 사연이 담긴 뒷모습을 참아 외면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지요.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나중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술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더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연화는 상냥하게 말하며 그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남자는 연화의 친절에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소리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묵묵히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부터 상복 입은 남자는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주막을 찾아와 구석진 자리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외상 장부에 이름을 적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왜 항상 상복을 입고 다니는지 무척 궁금해했지만 그가 워낙 말수가 적고 분위기가 엄숙하여 아무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지요. 연화 또한 그의 정체가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손님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그가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 술상을 차려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을의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주막의 등불만이 외로운 길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복 입은 외상 손님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가 하나둘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큰 죄를 짓고 은둔하며 속죄하는 선비라고 추측하기도 했지요. 연화는 그런 소문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그 남자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만큼은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다녀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한겨울 얼음처럼 차가운 서리가 맺히거나 눅눅한 흙 냄새가 유독 진하게 남아 연화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어느 날 밤 손님이 떠난 직후 그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하얀 천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조각은 일반적인 삼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귀한 집안에서나 쓰던 고급 비단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흙탕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천조각을 집어들었을 때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차가운 소름을 느꼈고 마치 누군가 귀 옆에서 낮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환청을 들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 천을 조심스럽게 갈무리해 두었고 상복 손님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화는 주막 마당을 청소하던 중 마을 어귀에서 사는 김 노인을 만나 상복 손님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김 노인은 연화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한참 동안 담배만 태우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이들이 있는 법이라네. 특히나 깊은 하늘 가슴에 품고 상복을 벗지 못한 자는 더욱 조심해야 하지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노인의 말은 연화의 마음속에 큰 파동을 일으켰고 그녀는 그 손님이 평범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매일 밤 찾아오는 상복 손님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더 따뜻한 국물을 준비하고 방의 구들장을 미리 뜨겁게 지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이렇게 매일 밤 주막을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는 데에는 필시 그럴 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남자는 그런 연화의 세심한 배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술만 마셨지만 가끔 연화가 자리를 뜰 때 그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에 잠시 머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과 적막한 긴장감이 공존하며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주막은 평소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연화는 빗소리를 들으며 부엌에서 파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상복 입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바닥에 떨어지는 빗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검은 흙탕물이었으며 그가 걸어올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지요. 연화는 서둘러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려 했으나 그는 손을 내저어 거절하며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술을 청했습니다. 술잔을 채워주던 연화는 남자의 손가락 끝이 보랏빛으로 창백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실례를 무릅쓰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손님 몸이 이토록 차가우신데
따뜻한 약탕이라도 끓여 드릴까요? 비에 젖은 몸을 그대로 두시면 큰 병이 날까 저어됩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살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삿갓 아래로 얼굴을 가린 채 내 몸에 냉기는 비 때문이 아니니 마음 쓰지 마시오. 그저 이 술 한 잔이면 좋카오. 라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술상을 물리고 일어서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연화에게 작은 보자기 꾸러미 하나를 내밀며 이것을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화가 의아해하며 보자기를 받으려 하자 그는 언젠가 내가 오지 않는 날이 오면 이 안에 든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쇼. 그때가 되면 당신의 선의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묵직한 보자기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이었고 남자는 어둠이 짙게 깔린 빗줄기 속으로 유령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은 방 안에서 보자기를 꼭 껴안은 채 그가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긴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마을에는 평소 연화의 주막자리를 탐내던 박 주사가 찾아와 연화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주막을 비우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주사는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로 연화가 혼자 몸으로 주막을 운영하며 돈을 버는 것을 시기하여 호시탐탐 그녀를 쫓아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지요. 그는 특히 최근에 마을을 떠도는 상복 손님 이야기를 꺼내며 부정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과부가 이 마을의 정기를 흐리고 있으니 당장 떠나지 않으면 관계 고발하겠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힘없는 과부의 처지라 박 주사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가슴만 졸였습니다. 박 주사의 행패가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화의 주막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늘 활기가 넘치던 공간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귀신과 내통한다는 헛소문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했고 그녀가 시장에 나가면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연화는 외롭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매일 밤 찾아오는 그 상복 손님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이인 것만 같아 그를 기다리는 마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막의 등불을 밝히며 그가 남긴 보자기 속에 담긴 진실이 무엇일지 간절히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뒤 밤달이 구름 뒤로 숨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날에 상복 입은 손님은 다시 주막을 찾아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마지막을 예감한 사람처럼 술잔을 연신 비워냈고 연화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기다려 주었지요. 남자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삿갓을 조금 들어 올려 자신의 창백한 턱 끝을 드러내며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이 몰락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고 홀로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슬픈 사연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깊은 연민의 정을 느꼈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차가운 손등 위로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무리 매섭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라고 그녀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연화의 눈물이 닿은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포시 맞잡았는데 그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온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깊어가는 밤을 함께 보냈고 주막의 등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밖에서 박주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횃불을 들고 주막을 에워싸며
연화와 상복 손님을 끌어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주사는 오늘이야말로 이 부정한 과부와 정체 모를 귀신놈을 마을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 라고 외치며 문을 거칠게 발로 차고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선동된 분위기에 휩쓸려 험악한 표정으로 주막마당을 가득 메웠고 평화로웠던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상복 손님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삿갓을 다시 고쳐 썼습니다. 상복 입은 남자는 연화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걱정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낸 뒤 천천히 마루로 나가 횃불을 든 무리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엄과 서늘한 기운에 박 주사와 무리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고 주인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죄 없는 여인을 괴롭히는 너희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진정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박 주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마당 구석에 넘어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자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광채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웅성거리며 그의 정체를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연화는 방 안에서 손님이 맡겼던 보자기를 떠올리고는 그것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와 모든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닙니다. 이 보자기 안에 담긴 것이 이분의 진심이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라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의 품에 들린 보자기에 집중되었고 상복 입은 남자는 그 보자기를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횃불의 불꽃은 불안하게 일렁이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매듭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지켜보는 이들의 숨소리마저 잦아들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보자기의 천이 벗겨지고 그 안에 담긴 낡은 유품들과 서류 뭉치가 드러나자 그것을 본 박 주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사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유품들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이며 상복 입은 손님과 연화의 죽은 남편 사이에는 어떤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연화는 보자기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마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고 거기에는 연화의 남편이 생전에 소중히 간직하던 은장도와 이름 모를 누군가의 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박 주사가 과거에 연화의 남편을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진실에 경악하며 박 주사를 거센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박 주사는 당황하여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며 연화와 마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내놓은 남편의 유품과 박 주사의 죄상을 담은 서찰이 공개되자마자 평화롭던 주막마당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웅성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낑낑거리며 공중을 맴돌았지요. 박 주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더욱 거칠게 삿대질을 하며 저 종이 쪼가리는 모두 가짜이며 연화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고 악을 썼습니다. 이 천한 과부가 감히 누구를 건드리느냐. 저놈과 한패가 되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구나 라며 박 주사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 주사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상복을 입은 손님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박 주사를 쏘아볼 뿐이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주사의 권세가 두려워 선뜻 나서지는 못했지만 연화의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 은장도는 연화의 남편이 평소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었기에 그것이 왜 박주사의 손을 거쳐 이 보자기 속에 들어있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는 전보다 더 흉흉하고 기이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이 실은 연화 남편의 원혼이라느니 혹은 박주사에게 원한을 품은 저승사자라느니 하는 말들이 저작거리마다 가득 찼던 것이지요. 연화는 주막을 찾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매일 밤 어김없이 찾아와 구석자리에 앉는 그 남자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가 남긴 보자기 덕분에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를 더욱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박주사는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 두려워 마을 장정들을 매수하여 연화의 주막 근처를 감시하게 하고 연화를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연화가 부정한 귀신을 불러들여 마을에 역병이 돌게 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뜨려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지요. 탐욕에 눈이 먼 박주사는 연화의 주막터가 명당이라며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창고로 만들려는 검은 속내를 숨긴 채 연화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주사의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혹여나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연화의 주막 근처엔 발길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으스스한 오후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연화의 주막을 찾아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연화를 불러 세웠습니다.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김 할머니였지만 그날따라 얼굴빛이 몹시 어둡고 근심이 가득해 보여 연화는 서둘러 할머니를 마루로 모셔 앉혔지요. 할머니는 연화가 내온 따뜻한 찻잔을 손으로 감싸 쥐며 한참 동안 먼 산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떼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야, 내 마음은 알겠다만 저 상복 입은 이의 발치를 보지 말거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얇은 법이란다. 라며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경고는 연화의 가슴속에 서늘한 찬바람을 불러 일으켰고 그녀는 그날 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발치를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평소처럼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는데 등불 아래 비친 그의 그림자가 유독 흐릿하고 짧다는 사실을 연화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지요. 또한 그가 걸어온 자리에는 빗물도 아닌 것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는 일반적인 흙 냄새가 아니라 마치 아주 깊은 무덤 속에서나 날 법한 퀴퀴하고 서늘한 냄새였습니다. 연화는 손이 떨려 술병을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남자는 그런 그녀의 떨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술만 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돌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연화는 장터에서 소금조차 구하기 어려워졌고 주막의 식재료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생계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주사는 이를 기회 삼아 마을 장정들을 시켜 대낮에도 주막마당에 돌을 던지게 하거나 연화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게 하며 그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지요. 연화는 밤마다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고 그럴 때마다 상복 입은 손님이 건네준 보자기 속 유품들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진실만이 자신을 이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마을의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나타나 외상장부에 이름을 적었는데 그 필체는 연화의 남편이 쓰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그 글씨체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혹시 이 남자가 정말 남편의 넋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간절한 희망 섞인 의심을 품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고 몸에서는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녀는 차마 그에게 정체를 묻지 못한 채 그저 술잔만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막의 등불은 더욱 위태롭게 흔들렸고 연화의 마음속 의문은 거대한 파도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주사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어 무례배들을 동원해 연화의 주막을 습격하여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고 집을 허물어 버리려 계획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가 마을의 우물을 오염시켰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분노를 유도했고, 어리석은 몇몇 사람들은 박주사의 선동에 넘어가 몽둥이를 들고 주막으로 몰려왔지요. 연화는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함성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마당을 가득 메운 험악한 표정의 사람들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 이 마녀 같은 년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주막을 불태워라 라고 박주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주막 안에서 상복을 입은 손님이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의 등 뒤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자 몰려왔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멈춰 섰고, 그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횃불들마저 힘없이 하나둘 꺼져가기 시작했지요. 박주사는 당황하여 무얼 하느냐, 저놈도 같이 때려잡아라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무례배들은 겁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제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을 내비치며 박주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그 발소리는 땅을 울리는 거대한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설 때마다 박주사의 주변에 있던 장정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오직 탐욕에 찌든 박주사만이 홀로 남아 남자의 위압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상복 입은 이는 낮은 목소리로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모질게 굴 수 있느냐. 네가 저지른 죄는 땅이 알고 하늘이 아는데 감히 누구를 탓하느냐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양심이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주사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내어 박주사 앞에 당당히 나아가 섰습니다. 박주사님, 당신이 우리 남편을 어떻게 죽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재산을 가로챘는지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당당한 모습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고 박주사를 옹호하던 이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요. 정의의 저울추가 서서히 연화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박주사는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연화를 향해 욕설을 뱉어냈습니다. 이때 마을의 어른인 김노인이 무리 사이를 헤치고 나와 박주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또 다른 악행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사실 박주사가 두려워 함구하고 있었지만 상복 입은 손님의 위험에 용기를 얻어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주사 자네가 10년 전 이웃 마을에 전답을 가로채고 불을 질렀던 일도 내가 다 보았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라도 죗값을 받게나 라고 노인은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김노인의 증언에 분노하여
박 주사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주막마당은 이제 박 주사를 심판하는 성토회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더니 다시 조용히 주막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고 연화는 사람들을 진정시킨 뒤 박 주사를 관계 넘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박 주사의 꼬임에 넘어가 연화를 오해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과하며 하나둘씩 주막을 떠나갔고 마당에는 연화와 차가운 달빛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상복 손님의 서늘한 기운에 발길을 멈추고 잠시 머뭇거렸지요. 그녀는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확신하면서도 그가 주는 기이한 위안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박 주사가 관가로 압송되기 직전 그를 따르던 비밀 신복들이 감옥을 습격해 그를 탈출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연화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박 주사는 도망치면서 연화의 주막에 반드시 돌아와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장담하며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찾아온 불안감에 몸을 떨었지만 상복 입은 손님은 여전히 방 안에서 묵묵히 앉아 걱정 마시오. 악인의 끝은 머지않았으니 당신은 그저 등불을 밝히고 나를 기다리면 둬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연화는 그의 말을 믿기로 하고 다시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레 술을 드며 긴 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마을은 박 주사의 탈출 소식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았고 혹시 모를 보복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텅 빈 주막에서 홀로 마당을 쓸며 박 주사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상복 손님이 적어준 외상 장부의 글귀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지요.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정의는 굽이쳐도 흐르며 진실은 가려져도 빛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연화의 남편이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시울을 적시며 그 글귀를 가슴에 새겼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주막만이 아니라 남편의 명예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듯 대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마을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다시 연화를 찾아와 오늘 밤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니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등불만 지키거라 라고 신신당부하며 부적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걱정에 눈물을 참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을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고 연화는 주막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밤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주막 주변에는 박 주사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연화의 주막을 에워싸며 험악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박 주사는 빗속에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오늘이야말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 끝내겠다. 이 주막과 함께 너희 모두를 흙으로 돌려보내 주마. 라고 소리를 지르며 횃불을 주막 지붕 위로 던지려 했습니다. 연화는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있었고 상복 입은 손님은 여전히 방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술잔을 만지고 있었지요. 빗물은 거세게 쏟아져 횃불의 불꽃을 위협했지만 박 주사의 증오심은 그 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상복 입은 손님이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빗방울을 얼려버릴 정도로 강력하여 박 주사와 무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자의 사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창백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눈동자에는 수만 년의 세월을 품은 듯한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주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가 들고 있던 횃불은 빗물에 잠겨 허무하게 꺼져버렸으며
주위는 오직 빗소리와 남자의 낮은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남자는 박주사를 향해 손을 뻗더니 그가 가로챘던 모든 것들을 돌려놓으라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주사는 공포에 질려 자신이 숨겨두었던 장부와 금괴의 위치를 낱낱이 불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마을 전체로 울려 퍼져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만을 구걸하며 온갖 추악한 진실들을 스스로 뱉어내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주사의 실체에 다시 한번 치를 떨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박주사의 고백이 끝나자 그를 차가운 빗물 속에 내버려 둔 채 연화에게 다가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지켜온 이 주막의 등불처럼 밝은 곳으로 떠났소. 라고 위로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정말로 남편이 보낸 사자이거나 혹은 남편 본인의 넋임을 직감하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홀로 남겨진 세월이 너무나 고달프고 외로웠습니다. 라고 그녀는 오열하며 그의 상복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차가운 안개뿐이었지요. 남자는 연화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며 그녀의 슬픔을 달래주었고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얼어붙었던 연화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비는 어느덧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며 주막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주사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자 그를 포박하여 관가로 보냈고 연화의 남편이 억울하게 빼앗겼던 전답과 재산들도 모두 연화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연화를 멸시하고 괴롭혔던 자신들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그녀를 위로했고 연화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다시 예전처럼 정 많은 주막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화의 외상장부 마지막 줄에는 그가 남긴 고맙소라는 짧은 인사말이 적혀 있어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연화의 주막은 전보다 더 밝고 따뜻한 등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주막을 번창시켰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매년 남편의 기일이 되면 상복 입은 손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정성껏 술상을 차려놓고 그를 추억하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 듯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가끔 비오는 밤이면 상복을 입은 기이한 손님이 연화의 주막을 찾아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깊은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그렇게 마을의 평화는 지켜졌고 연화의 이름은 정조와 용기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박주사가 도망치고 마을의 기묘한 정막이 찾아오자 연화의 주막은 이제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무거운 진실을 품은 거대한 함선처럼 밤의 바다를 부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 남편의 은장도를 꺼내어 수건으로 닦으며 그 서늘한 칼날 위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고 그때마다 보자기 속 서찰이 전하는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요. 서찰에 적힌 내용은 박주사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한양의 권세가와 내통하여 이 마을의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냘픈 어깨로 엄청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매일 밤 주막의 등불을 전보다 더 밝고 오랫동안 켜두며 스스로의 용기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이 매일 밤 앉았다 가는 주막 구석 자리는 이제 낮에도 볕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서늘한 기운이 고착되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화가 그 자리를 정리할 때면 마루판 밑에서 이름 모를 벌레들이 일제히 흩어지고 방금 든 술병을 올려두어도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이한 일들이 쉼없이 일어났지요.
그녀는 그 자리에 맺힌 하얀 서리가 사람의 눈물처럼 느껴져 차마 거칠게 닦아내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시린 감각은 죽은 남편의 못다 한 말들처럼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주막마당의 우물물조차 그 손님이 나타난 이후로는 왠지 모르게 빛깔이 어두워지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처럼 변해버려 연화의 불안감을 부채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빨래를 하러 우물가로 나갔을 때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뒤로 하얀 상복을 입은 형체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바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으나 마당에는 떨어진 낙엽들만이 바람에 구를 뿐 아무도 없었으며 오직 찬바람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며 알 수 없는 속삭임을 남기고 사라졌지요. 그녀는 우물 속에 잠긴 바가지를 건져내려다 물 밑바닥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긴 장대를 이용해 그것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남편이 생전에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옷가락지였는데 흙탕물 속에 오래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금 닦아낸 듯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옷가락지를 손에 쥐는 순간 온몸을 감싸는 강력한 전율과 함께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뇌리를 스치는 듯한 환각을 경험하며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진실은 발밑에 있고 정의는 내 손끝에 있다. 라는 남편의 평소 말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상복 손님이 자신에게 주는 또 다른 단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옷가락지를 품에 소중히 갈무리하고 주막 부엌으로 돌아와 아궁이 밑바닥을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검게 그을린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박 주사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이 마을 논밭의 진짜 소유권을 증명하는 광가의 직인이 찍힌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 주사가 탈출한 뒤 마을 곳곳에서는 밤마다 정체 모를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사람들은 해가 지기 무섭게 대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끄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 할머니는 다시 연화를 찾아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니 네가 찾은 그 상자 속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한다. 라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준엄한 말씀을 남기셨지요.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내다보는 예언자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연화는 그 눈빛에서 도망칠 수 없는 자신의 숙명을 읽어내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막마당의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가 바닥에 부딪혀 붉은 멍을 만들 때 연화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직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상복 입은 손님이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각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마치 연기처럼 희미해져 있었고 그가 딛는 발걸음마다 바닥에서는 검은 연꽃 무늬의 얼음 자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제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의 손에 들린 것이 이 마을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수건임을 잊지 마시오. 라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상자 속 문서를 그에게 보여주려 했으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물건이니 내일 보름달이 뜨는 밤에 모든 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으시오. 라고 조언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승의 것이 아닌 거대한 위엄이 실려 있어 연화는 감히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박 주사는 도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변 산세에 숨어들어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연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마지막 발악으로 주막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어둠을 틈타 마을 뒤편 오솔길로 잠입하여 집단과 기름을 준비했고 연화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주막을 에워싸고는 소리 죽여 접근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막 근처에 다가갈수록 박주사와 일당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오한을 느꼈으며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임이 둔해져 마음처럼 행동할 수 없었지요. 주막 주위에는 이미 상복 손님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결계가 흐르고 있었고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가시덤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주막 안에서 문서들을 정리하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매년 열리는 보름달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루 앞당겨 열 것을 마을 장정들에게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마을 집집마다 서찰을 보내어 주막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 마을의 재액을 막을 비책이 있으니 모두 모여달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일말의 정의감을 자극했지요. 사람들은 박주사가 무서웠지만 연화의 진심 어린 호소와 최근 마을을 뒤덮은 기이한 현상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둘씩 주막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숨결이 모이자 주막 마당에는 묘한 활기와 긴장감이 동시에 교차하며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마을 사람들이 주막으로 모여든다는 소식에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연화를 무녀나 귀신 들린 여자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고 대담하게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저 여자가 귀신과 짜고 우리 마을을 파멸시키려 한다. 내가 관계 가려던 것도 저 여자의 주술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다. 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주사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당당한 외침에 잠시 혼란에 빠져 연화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연화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품 안의 나무 상자를 꼭 쥐며 상복 손님이 했던 약속을 떠올리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의 가장 어두운 구석방 문이 서서히 열리며 상복을 입은 손님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횃불이 일제히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푸른 불꽃은 기이한 빛을 발하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박주사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흉측한 괴물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자빠졌지요. 남자는 삿갓을 천천히 벗어 던졌는데 그 얼굴은 연화의 죽은 남편과 닮았으면서도 훨씬 더 엄숙하고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어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더니 이곳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고 숨겨진 어둠을 낱낱이 밝히노라 라고 천둥처럼 포효하며 마당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자의 위험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고 박주사는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갔으며 그를 따르던 무례배들은 몽둥이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연화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무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든 소유권 문서들과 박주사의 죄상이 적힌 서찰들을 하나씩 꺼내어 마을 어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마을 장정들과 어른들은 박주사가 자신들의 땅까지 몰래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포박하기 위해 달려들었지요. 이제 진실의 횃불이 박주사의 어둠을 완전히 태워버리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남편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을 수 있겠다고 확신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복 입은 존재는 연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는데 그의 손길이 닿은 자리는 차가움 대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온한 온기가 스며들어 연화의 고단했던 세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어둠은 영원히 거치지 않았을 것이오. 이제 나도 나의 길을 갈 터이니 부디 남은 생을 따뜻하게 보내시오. 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몸이 점점 투명하게 변하며 새벽 안개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그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들이 그동안 방관했던 죄를 뉘우치고 연화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감싸 안았습니다. 박 주사는 결국 마을 사람들에 의해 관가로 넘겨졌고 그가 숨겨두었던 모든 재산과 부당하게 빼앗은 땅들은 원래의 주인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게 되어 마을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화의 주막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자 정의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연화가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주막마당에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비석을 세워 그날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한 뒤에도 자만하지 않고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술을 빚고 국밥을 끓이며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평범하지만 고귀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 차가웠던 상복 손님의 온기가 남아 그녀가 외로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와 주막마당의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릴 때 연화는 문득 상복 손님이 남기고 간 외상장부를 다시 꺼내 보았는데 그곳의 글씨들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의 내용은 단순한 외상 목록이 아니라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축복의 문장들로 변해 있었고 연화는 그것이 남편이 하늘에서 보내온 마지막 선물임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주막집 여주인이 아닌 마을의 수호자로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의 주막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며 따뜻한 정이 넘쳐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화의 이야기는 마을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리며 전설이 되어 흘러갔고 어둠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주막의 이름을 안식처로 바꾸고 길 잃은 나그네들이나 배고픈 아이들에게 항상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며 남편이 생전에 가졌던 인류애를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이웃 고을에까지 널리 퍼져 고을 사또가 직접 찾아와 표창을 내릴 정도였으며 연화는 그 공을 모두 상복 손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막의 뒷마당에는 상복 손님이 사라진 자리에 하얀 꽃이 피어나는 기이한 나무가 자라났는데 그 꽃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소문이나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연화는 그 꽃을 보며 매일 아침 남편과 상복 손님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연화는 주막 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폭풍 같았던 시간들을 평온하게 회상하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며 내는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잘 익은 김치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올라와 마을 전체를 아늑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이 두려운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지요. 연화의 눈앞에는 이제 어두운 과거 대신 밝고 화창한 미래만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인자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에는 더 이상 박주사와 같은 악인이 발을 붙이지 못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아끼는 풍습을 지키며 대대손손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습니다. 연화가 찾았던 그 문서들은 관가의 보물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마을의 영구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았고 이는 마을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훗날 이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을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상복 입은 외상 손님의 이야기는 한낱 괴담이 아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담은 설화로 정착되어 아이들의 잠자리 머리맡에서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지요. 연화는 자신의 인생이 한편에 완성된 시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며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도 백발에 할머니가 되었을 무렵 그녀는 자신이 처음 주막을 시작했을 때처럼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주막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그 하얀 꽃을 피우는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두 모여 따뜻한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공덕을 기렸지요. 그때 하늘에서 눈부시게 하얀 빛이 내려와 연화를 감싸 안았는데 그 빛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상복을 입었던 그 신비로운 손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갔고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맑은 향기와 은은한 빛만이 남아 마을을 축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떠난 뒤에도 그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주막을 그대로 보존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했고 그 전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연화의 주막터를 찾아와 그녀가 가졌던 용기와 사랑을 되새기며 다시 시작할 힘을 얻곤 했으며 이는 마을에 보이지 않는 수호령이 되어 모두를 지켜주었습니다. 상복 입은 외상 손님이 남긴 그 외상값은 결국 마을 전체의 행복과 평화로 되갚아진 셈이었으며 그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중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의 울림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며 전해질 것입니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주막마당을 은은한 은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주사는 마을 장정들을 대동하고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한 채 연화를 향해 당장 주막을 비우고 마을을 떠나라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이 든 상자를 꼭 쥔 채 진실은 결코 어둠 속에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사람들은 박주사의 권세와 연화의 진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화를 내며 횃불을 휘둘러 그녀를 위협하더니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목소리를 더 높여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정체 모를 귀신을 불러들여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부정한 기운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그는 비열하게 외쳤지요. 사람들은 박주사의 뱀 같은 혓바닥에 현혹되어 잠시 연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상복 입은 손님이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용기를 끌어올려 박주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막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상복을 입은 손님이 천천히 걸어나와 마당 한가운데 섰는데 그의 몸에서는 푸르스름한 안개가 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이한 모습에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박주사조차 들고 있던 횃불을 떨어뜨릴 정도로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지요. 남자는 삿갓을 천천히 벗어 던졌고 그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죽은 연화의 남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사람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거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고 오직 남자의 형형한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며 박주사의 죄를 심판하려 했습니다. 상복 입은 존재는 박주사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네가 가로챈 문서와 네가 흘린 피가 이 땅 밑에서 여전히 울부짖고 있다라고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박주사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것은 환술이며 모두가 연화의 농간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횡설수설하며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지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던졌는데 그것이 땅에 닿자마자 박주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이 환영처럼 허공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환영 속에서 박주사가 연화의 남편에게 억지로 독을 먹이고 문서를 조작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환영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박주사에게 빌부터 권세를 누리던 장정들은 겁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주사는 이제 홀로 남겨진 채 사르르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 박 주사를 애워싸며 그동안 쌓였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남편의 원수를 갚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상복 입은 존재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기둥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만천에 드러났으며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던 마을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정의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 박 주사를 포박하고 그가 숨겨두었던 비밀 창고에서 진짜 소유권 문서들과 금괴들을 찾아내자 사람들은 연화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핍박했으니 이 죄를 어찌 씻으리오 라며 울먹이는 사람들을 보고 연화는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위로했지요. 박 주사는 관가로 압송되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빌었으나 이미 늦어버렸고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처지가 되어 비참하게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막 마당을 뒤덮었던 흉흉한 기운은 박 주사가 사라짐과 동시에 맑은 바람으로 씻겨 내려갔고 연화의 가슴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상복 입은 존재는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자 연화에게 다가가 이제 당신의 남편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더니 달빛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가 정말로 남편의 넋이었음을 확신하며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흐느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옴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주막을 감싸는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했고 사람들의 가슴에는 다시는 잊지 못할 깊은 감동이 새겨졌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마을 사람들은 주막마당에 커다란 멍석을 깔고 앉아 연화가 나온 따뜻한 차와 떡을 나누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마을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으로 대우하며 그녀의 주막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돕겠다고 약속했지요. 연화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큰 위안을 얻었으며 자신이 지켜온 이 주막이 단순히 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안식처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을밤의 달빛은 이제 슬픈 은색이 아니라 따뜻한 황금색으로 변하여 주막의 지붕과 나무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며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박 주사가 훼손했던 주막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지붕의 낡은 짚을 새로 얹어주며 연화가 홀로 고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일손을 보탰습니다. 아낙네들은 연화의 부엌에 들어가 밀린 설거지를 돕고 신선한 나물과 곡식을 가져다 주며 주막의 곳간을 가득 채워주어 연화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연화야,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네 곁에 있을 터이니 걱정 말거라 라는 김할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막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가꾸어가는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 어둠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뛰놀며 다시 평화를 찾은 마을의 활기를 전해주었고 어른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박주사의 횡포에서 벗어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으며 서로를 의심하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연화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국을 끓이고 밥을 지으며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그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 맛 또한 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음식을 먹으며 그녀의 고결한 성품을 칭송했고 마을의 앞날이 이토록 밝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져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주막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연화는 홀로 마루에 앉아 상복 손님이 앉았던 그 빈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서늘한 기운 대신 은은한 매화 향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 따뜻한 손길로 그곳을 어루만지고 간 듯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연화는 외상장부를 다시 꺼내 보았는데 그가 적었던 이름 옆에는 완납이라는 글자가 황금빛으로 새겨져 있어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확신과 함께 이제는 정말 그를 편히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조용히 눈을 감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은 다시 주막으로 모여 박 주사가 몰수당한 재산을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관리를 정직한 연화에게 맡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마을을 위해 봉사해달라는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지요.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가난한 이들도 굶지 않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주막은 마을의 중심지가 되어 온갖 좋은 소식이 먼저 들려오는 곳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의 길목마다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나고 가을 거디가 시작되자 연화의 주막에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려는 농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풍년을 준 하늘에 감사하며 첫 이삭을 가져와 연화의 주막 앞마당에 바쳤고 연화는 그것으로 맛있는 떡을 빚어 마을 사람 모두와 나누어 먹는 잔치를 벌였지요. 이 잔치에서 사람들은 상복 입은 외상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며 그가 전해준 정의와 진실의 가치를 되새기고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전설을 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이렇게 굳건해졌고 연화의 웃음소리는 주막의 담장을 넘어산 너머까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연화는 문득 상복 손님이 처음 나타났던 그날처럼 서늘한 기운을 느꼈으나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그리움과 반가움이 앞서서 마당으로 나가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죽은 남편이 부드럽게 속삭이는 노래처럼 들려왔고 연화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 빗물을 온몸으로 받으며 과거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어떤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세상을 향한 자비와 사랑만이 가득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막의 등불은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더욱 밝게 타올라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주었으며 마을은 그 불빛을 보며 깊은 밤에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마을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귀담아 들으며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항상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구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데 여생을 바쳤으며 그녀의 선행은 나라 안팎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임금님조차 연화의 정절과 자비심에 감동하여 고을 사또를 통해 큰 상을 내리셨고 주막 마당에는 이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마을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영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남편과 그를 지켜준 신비로운 손님의 덕이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마을 사냐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을 때 연화의 주막은 따뜻한 온돌방과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으로 나그네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온 사냥꾼들은 주막 마루에 앉아 따뜻한 술 한 잔에 추위를 잊었고 연화는 그들에게 산짐승에 대한 예우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쳤지요. 마을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어 주막 마당에 세워놓았고 그 눈사람은 마치 상복을 입은 손님처럼 고요하게 주막을 지키는 듯한 모습이어서 어른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주막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평화로운 마을의 상징이 되어 하늘 높이 흩어지며 축복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주막 뒤편의 작은 동산에 남편의 묘소를 정성스럽게 가꾸며 매일 아침 꽃을 올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남편의 대답을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이 슬픈 이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로 이어지는 신성한 과정임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초탈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이런 평온한 모습을 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모두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꿈속에서 다시 상복 입은 손님을 만났는데,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화사한 옷을 입고 연화에게 다가와 아름다운 보석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보석이 되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당신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보았소 라고 말하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꿈에서 깬 연화는 자신의 손 안에 실제로 작은 옷가락지 하나가 쥐어져 있음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꿈이 아닌 신비로운 계시였음을 깨닫고 큰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그 옷가락지를 목걸이로 만들어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으며, 그럴 때마다 상복 손님의 온기가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생생하게 느끼며 힘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주막의 마루는 사람들의 발길에 닿아 반질반질해졌고, 연화의 머리칼은 어느덧 눈처럼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고왔으며 눈빛은 처녀 시절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젊은이들이 마을의 주역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화 할머니의 주막을 찾아와 고민을 상담하고 인생의 조언을 구하며 그녀를 극진히 모셨지요. 연화는 주막 마당에 모여 앉은 청년들에게 상복 입은 외상 손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실의 힘과 정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이야기는 청년들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마을의 기틀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막은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의 장이 되었고, 연화의 정신은 영원히 늙지 않고 빛났습니다. 마침내 마을에는 더 이상 범죄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대동 세상이 구현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을 내놓아도 훔쳐가는 이가 없는 정직하고 맑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바로 그 상복 입은 외상 손님과 연화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으며, 연화의 주막은 성지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지요. 연화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완성된 그림처럼 아름답게 채워졌음을 느끼며 매일 밤 기도로 감사를 올렸고, 주막의 등불은 이제 온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불꽃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은 마치 지상 낙원과도 같았고, 연화는 그 낙원의 주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축제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연화를 가마에 태워 마을을 한 바퀴 돌며 그녀의 공덕을 기렸고,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모든 마을 사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축제의 밤에는 주막마당에 수천 개의 등을 달아 밤하늘의 별보다 더 눈부신 장관을 연출했으며, 사람들은 강강술래를 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미래의 번영을 기원했지요. 연화는 가슴에 품은 옷가락지를 만지며 이 모든 행복이 하늘에 있는 남편과 상복 손님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때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반짝이며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전설 속의 무릉도원이 부럽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모든 지식과 비법을 마을의 성실한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며 주막의 운영권을 서서히 넘겨줄 준비를 했고, 자신은 오직 기여와 명상에만 집중하며
남은 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젊은이들은 연화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정성을 다하는 주막 운영을 약속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주인들에게도 연화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었지요. 주막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의 등불 역할을 수행했고,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자신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주막의 역사와 마을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로 어우러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후세에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마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산자락 끝에 걸린 아침 해는 평소보다 훨씬 눈부시고 따스한 빛을 온 마을에 흩뿌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화의 주막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안식처로 거듭났으며, 사람들은 아침마다 주막 앞을 지날 때면 경건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지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악행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정직과 신뢰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해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박 주사가 떠난 빈자리에는 정당하게 되찾은 전답과 재산들이 마을 사람들의 몫으로 공평하게 돌아갔으며, 연화는 남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매일 아침 정성껏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연화에게 가했던 모진 말과 차가운 시선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곡식과 나무를 들고 주막을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 섞인 사과를 전했지요. 연화는 그들의 사과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주막의 문턱은 다시금 낮아져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 쉬어갈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산천초목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오자, 연화의 주막 뒷마당에는 상복 입은 손님이 사라졌던 그 자리에 연분 홍빛 진달래가 유난히 화사하게 피어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그 신비로웠던 손님이 남기고 간 마지막 축복이라 믿었고, 꽃향기가 주막 전체를 감쌀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슬픔조차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평온함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연화는 꽃나무 아래에 맑은 술 한 잔을 올리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남편과 그를 지켜주었던 신비로운 존재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김할머니는 매일 오후 지팡이를 짚고 주막을 찾아와 연화가 내온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와 상복 손님의 전설을 마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큰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인자하고 부드러웠으며,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지요. 주막 마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할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어우러져 마을의 지혜가 대를 이어 전해지는 성스러운 교육의 장이자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연화는 이제 주막을 찾는 나그네들에게 단순히 술과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 고달픈 여정에 지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을의 수호자 같은 존재가 되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상복 입은 손님이 적어두고 간 외상장부의 마지막 장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필체로 당신의 진심이 세상을 밝히리라는 응원의 문구가 새겨져 있어 그녀가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었지요. 그녀의 주막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먼 고을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베풀었으며, 덕분에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인심 좋고 평화로운 곳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큰 잔치가 열릴 때마다 연화의 주막마당에 모여 다 함께 정을 나누었는데, 특히 가을 수확이 끝난 뒤 열리는 대동제에서는 연화가 빚은 술이 단연 최고의 인기를 끌며 사람들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박주사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연화가 보여준 인내와 용기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를 매번 새롭게 되새기며 서로의 우애를 다졌지요.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은 이제 웃음 섞인 추담이 되어 사라졌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러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녁, 연화는 주막 부엌에서 정성스레 국을 끓이다가 문득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기이한 만남들이 모두 하늘이 내린 커다란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냄새는 집안 가득 고소하게 퍼져나갔고, 마당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는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것의 기쁨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지요.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비단처럼 고왔으며, 그녀가 내놓는 음식 한 그릇 한 그릇에는 먹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지극한 정성이 듬뿍 담겨 있어 마을의 보약이라 불렸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연화의 주막을 보수하고 단장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지붕의 볏짚을 새로 얹고 낡은 마루를 반질반질하게 닦아내어 주막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변모하여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혼자 몸으로 주막을 지켜온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돌아가며 일손을 보탰고, 덕분에 연화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했지요. 마을 공동체는 주막을 중심으로 더욱 끈끈하게 결속되었으며, 이제 그 어떤 시련이나 위협이 닥쳐와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의 근육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에 저문 저녁이면 주막 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연화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곁에는 항상 상복 손님이 남기고 간 옷가락지가 햇빛에 영롱하게 반짝이며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연화 할머니의 주막에 들러 맛있는 주전부리를 얻어먹으며 그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연화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자신이 지켜온 이 마을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찬란할지를 기대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주막의 등불은 이제 어둠을 쫓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희망과 사랑의 불꽃이 되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주막의 뒷동산에는 남편의 묘소가 정갈하게 모셔져 있었는데, 연화는 매일 아침 그곳을 찾아가 남편에게 마을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며 마치 곁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공존임을 깨달았기에 슬퍼하기보다는 남편과 함께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무덤계는 사계절 내내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지요. 연화의 기도는 바람에 실려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으며, 마을은 신의 가호가 깃든 것처럼 재해 하나 없이 매년 풍년을 거두며 풍요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보름밤, 연화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상복을 입은 손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그는 검은 상복이 아니라 눈부시게 하얀 비단옷을 입고 나타나 연화에게 밝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신비로운 향기가 나는 꽃씨를 건네주며, 이 씨앗을 마을 곳곳에 심으면 영원히 슬픔이 없는 마을이 될 것이오 라고 말한 뒤 부드러운 빗무리와 함께 하늘로 유유히 올라가는 장관을 연출했지요. 꿈에서 깬 연화는 손안에 실제로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씨앗들이 쥐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으며,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씨앗을 마을 길목마다 정성스럽게 심으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꽃씨가 자라나 마을 전체에 신비로운 꽃이 만발하자 마을은 마치 지상의 낙원처럼 변했으며, 그 꽃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마음속의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배려의 마음만이 가득 차게 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나그네들도 이 마을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져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해듣고 덕분에 마을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활기찬 소통의 중심지로 발전하며 이름값을 높여갔지요. 연화는 이 모든 기적이 상복 손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았고 주막마당에 작은 사당을 지어 그 신비로운 존재와 남편을 함께 기리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제를 올렸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끓여내는 국밥. 한 그릇에는 이제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 맛은 왕실의 사내 진미보다도 뛰어나다는 극찬을 받으며 전국 각지의 미식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막의 수익금을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우는 데 기부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매일 따뜻한 식사를 배달하는 등 나눔의 삶을 실천하여 마을의 진정한 대인으로 칭송받았지요. 주막은 이제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마을의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성장했으며 연화의 선행은 나라의 귀감이 되어 조정에서도 효녀비와 연료문을 하사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맑은 지혜의 빛을 뿜어내어 보는 이들의 존경심을 절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대 교체가 되어 새로운 젊은이들이 마을을 이끌어갔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연화 할머니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고 그녀의 가르침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 정진했지요. 주막 마루는 수많은 발길에 달아 반질반질해졌고 그곳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을에 변치 않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오가는 이들의 가슴 속에 따스한 감동을 남기며 전해졌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연화는 주막마당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깊은 만족감 속에 눈을 감으며 잠시 동안 명상에 잠겼습니다. 공기는 맑고 시원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와 풀벌레들의 합창은 그녀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롭고 평온하게 다가와 고단했던 생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 마을이 상복 손님의 전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제는 정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남편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 느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는 주막의 마지막 등불을 끄기 전 상복 손님이 처음 왔던 그 자리에 술 한 잔을 더 채워두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자신의 평생을 지켜준 모든 인연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돌았고 벽에 걸린 낡은 삿갓은 이제 주인을 잃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주막을 지키는 듯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녀의 마지막 밤을 함께 지켜주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리에 누워 어린 시절 보았던 고향의 풍경과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단 가벼운 기분으로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주막의 등불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방 안을 살폈으나 그곳에는 연화 할머니가 평온한 모습으로 잠든 채 이미 하늘의 부름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고통의 흔적도 없이 마치 즐거운 꿈을 꾸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방 안가득 신비로운 매화 향기가 진동하여 사람들은 그녀가 신선이 되어 떠났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묵념했지요. 마을 전체는 슬픔에 잠겼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남긴 지혜와 사랑을 기리기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렀고 그녀를 남편의 묘소 옆에 나란히 안장하며 영원한 동행을 축복하며 배웅했습니다. 연화 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주막 뒷마당의 진달래는 해마다 더욱 붉게 피어났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그녀의 고결한 성품과 용기 있는 삶을 추억하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주막은 마을 젊은이들에 의해 보존되어 마을의 역사 박물관이자 가난한 나그네들의 쉼터로 영원히 운영되었고
상복 입은 외상 손님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여나라 곳곳으로 퍼져나갔지요. 이 이야기는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으며, 마을은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연화 할머니가 남긴 사랑의 씨앗 덕분에 갈등 없는 낙원의 명성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세월 속에서도 상복 입은 외상 손님의 전설은 결코 퇴색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덧붙여져 아이들의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연화 할머니의 주막터를 찾아와 그녀가 가졌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이는 마을에 보이지 않는 수호령이 되어 공동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지요. 이제 마을은 단순히 땅의 경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거대한 사랑의 그물이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행복을 누리는 신성한 공간으로 거듭나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낡은 대들보에는 연화가 생전에 직접 새겨넣은 만사형통이라는 글귀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어 주막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기운을 전하며 그들의 앞날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전설과 현실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장소가 되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상업적인 이익보다 연화 할머니가 소중히 여겼던 정과 나눔의 가치를 지키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지요. 덕분에 마을은 고유의 색깔을 잃지 않고 더욱 깊이 있는 문화마을로 성장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지친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연화 할머니의 공덕을 기리고 칭송했습니다. 깊은 밤 마을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사방이 고요해지면 가끔 연화의 주막마당에서 하얀 상복을 입은 손님과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정답게 술잔을 나누는 환영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마을 어른들 사이에 전해집니다. 그들은 마을의 평화를 지켜보는 영원한 수호신이 되어 밤마다 마을 곳곳을 돌며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아이들의 꿈속에 나타나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는 믿음이 마을 사람들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지요.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마을을 더욱 경건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매일 밤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은총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지만 연화 할머니가 지켰던 진실의 등불과 상복 손님이 남긴 정의의 외상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연화 할머니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져서 당신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처럼 찬란하게 꽃피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의 창가를 은은하게 비추고 달빛이 당신의 지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이 평온한 밤, 모든 걱정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안락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길에 상복 입은 신비로운 손님이 나타나 행운의 보따리를 선물하고 연화 할머니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채워주어 내일 아침 더욱 밝은 미소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방이 정적에 쌓이고 시계 소리마저 멀어지는 이 고요한 시각, 당신의 숨결은 더욱 깊어지고 마음은 호수처럼 맑아져서 세상 그 어떤 소음도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니 안심하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당신을 감싸는 이 아늑한 온기 속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니까요.